오늘 밤 우리는 시작보다 더 먼 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기원의 이야기, 그 이전으로요. 수메르의 점토파는 우리에게 신들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누나키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간, 인간이 창조된 이유,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방식을요. 하지만 그 점토판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신들이 오기 전 세계가 이미 존재했던 시간을요. 아무도 명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시간을요. 이 이야기는 드라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폭발도 전쟁도 의지도 없이 시작됩니다. 그저 존재만이 있었던 시간, 그 깊고 고요한 상태로부터요. 오늘 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는 만큼 우리의 발걸음도 느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에 빠져들 무렵 우리는 마침내 그 가장 오래된 침묵 속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시작. 이전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는 우리에게 시작을 가르칩니다. 창세기는 빛으로 시작하고 북유럽 신화는 얼음과 불로 시작하며 그리스 신화는 카오스로 시작합니다. 모두 선명한 첫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없었다가 갑자기 있게 되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수메르 문헌은 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을 회피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작을 뒤로 미룹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배워온 수메르 신화는 대부분 아누나키의 도래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인간을 창조한 존재들, 문명을 가져온 자들로요. 하지만 그 점토판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들이 도착했을 때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으며 물도 있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창조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세계 위에 등장한 참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시작을 뒤로 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은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라 세계라는 무대 위에 나타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대는 누가 만들었는가? 아누나키가 오기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고대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피했습니다. 단정적인 문장 대신 그들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물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그리고 침묵의 이미지를요. 마치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듯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명확한 시작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을 통제하는 자가 의미를 통제한다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세계의 첫 순간을 정의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하면 신의 권위는 절대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가 신보다 먼저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신의 권위는 상대적이 됩니다. 조건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가능해집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위험한 공간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시작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그 시작 이전의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등장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그 신들이 도착한 세계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원합니다. 폭발을, 갈등을, 명확한 시작을 원합니다. 빅뱅 이론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폭발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선명하고 극적이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헌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폭발이 없습니다. 극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느린 변화, 미세한 차이, 그리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신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패턴입니다. 기억의 형태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신화를 밤에 들려주었습니다. 불빛이 낮아지고 목소리가 조용해지며 세계가 잠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잠에 빠져드는 정신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리듬으로,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로요. 그리고 그들은 청자를 천천히 되돌렸습니다. 아누나키의 도래에서 시작해서 신들의 탄생으로, 그리고 세계의 형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 이전의 고요로요.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한 걸음씩 천천히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같은 여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침묵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메르의 신전에 서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무렵의 어느 밤입니다. 점토판이 당신 앞에 놓여 있고 서기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기대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의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물로 시작합니다. 끝없는 물로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앞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라고요. 당신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그가 말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전의 무게를, 침묵의 밀도를,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계의 호흡을요. 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는 물이 아닙니다. 강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며 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가 없는 물입니다. 위도 아래도 없고 흐름도 고임도 없는 물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물,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닌 물입니다. 수메르 문헌은 이 상태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하늘이 이름을 얻기 전, 땅이 불리기 전, 신들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요. 그들은 이것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압수, 티아마트, 원수, 시면이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상태 자체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물이었을까요? 왜 불이나 땅이나 공기가 아니라 물이었을까요? 물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물은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방울과 다른 방울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물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은 완벽한 은유였습니다.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존재,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세계를 표현하기에요. 이 물의 세계에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었습니다.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했습니다.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고요하게요. 당신은 이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인인 당신은 목적 없는 존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요? 하지만 이 물의 세계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답이었고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배도 없었습니다. 명령도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없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이었을까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분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음과 나쁨,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둠 같은 개념은 모두 비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비교할 것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개념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상태를 묘사할 때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깊이로 표현했습니다. 끝없는 깊이, 측정할 수 없는 깊이, 바닥이 없는 깊이로요. 마치 당신이 어두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빛이 점점 사라지고 압력이 점점 높아지며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도 없고 적도 없으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같은 상태, 영원히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언어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여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구분을 만듭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와 너를, 여기와 거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인 곳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밤, 세상이 잠들었을 때, 당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요. 생각이 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당신과 어둠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요. 그것이 바로 이 물의 상태입니다. 의식의 경계에서 잠과 깨어남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요.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시작 이전의 고요함, 분리 이전의 충만함, 이름 이전의 존재감이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미세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물입니다. 깊고 고요하며 완전한 물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그 물의 리듬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당신도 그 물의 일부가 되도록요. 들리나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충만함을요.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으로, 모든 잠재성으로요. 시간이 흐릅니다. 혹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조차 의미가 없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명령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도, 의지도, 선택도 없이 변화는 그저 일어났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거기 있는 파문처럼요. 수메르 문헌은 이 순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게입니다. 아주 미세한 무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차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차이는 실제했습니다. 밀도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이 조금 더 밀집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느슨해졌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물이었지만 이제 물 안에 미세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방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임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래로, 어떤 곳에서는 위로, 어떤 곳에서는 옆으로요. 이것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메르 문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균형이 왜 깨지기 시작하는지, 정지된 것이 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하나였던 것이 왜 둘이 되려고 하는지 같은 질문들은 아마도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의지 없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주의 법칙처럼, 피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압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에 의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이 나타났습니다. 균형은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그 순간을요. 당신은 아직 꿈속에 있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그 경계, 아직 둘 다이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닌 그 순간을요.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상태를 매우 길게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가 폭발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변화, 극적인 사건으로요.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조용하다는 것을요. 너무 조용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요. 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계조차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 이 작은 불균형 속에서 모든 미래가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택 이전의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누가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식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이 자신의 다른 부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너무 의인화된 표현일까요? 어쩌면 그저 패턴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긴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요. 세기를 거쳐, 아니 어쩌면 영겁을 거쳐요. 이 긴장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것은 점진적인 분리였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려는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세계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깨어난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미 존재했으니까요. 더 정확하게는 세계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차이를, 미세한 변화를, 조용한 움직임을요.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것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누군가의 선택으로 묘사하면 그것은 의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갈등으로 묘사하면 그것은 전쟁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더 미묘했습니다. 변화는 필연이었지만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분리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적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암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암시가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신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세계,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인간들이요. 모든 것이 이 미세한 차이 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씨앗으로, 가능성으로, 아직 펼쳐지지 않은 패턴으로요. 균형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오래?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순간이었을지도, 어쩌면 영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가 왔습니다.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구분되지 않은 세계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라고 부를 것과 땅이라고 부를 것이 서로에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경계 없이, 공간 없이 그저 닿아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은 이 상태를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많은 창조 신화가 하늘과 땅의 결합을 아름다운 것으로, 조화로운 것으로 표현하는 반면 수메르 전통은 이것을 압박으로 표현합니다. 불편함으로요. 숨 쉴 수 없는 밀착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결합이 문제였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장이 당신의 머리에 닿아 있고 벽이 당신의 몸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팔을 뻗을 수 없고 다리를 펼 수 없으며 심지어 깊게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였을 때의 상태였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아직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압박 속에 존재했지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지배할 수 없었고 명령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에는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거리,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것 사이의 공간이요. 그들은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관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관찰자였습니다. 마치 당신이 너무 가까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처럼요.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닿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상태는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고 아무것도 변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게가 문제였습니다. 하늘의 무게가 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조차 없었으니까요. 더 정확하게는
위가 될 것의 무게와 아래가 될 것의 무게가 서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으며 흐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조용하지만 편안하지 않은 정지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꿈을요. 무언가가 당신을 누르고 있고 당신은 도망치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위 눌림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였을 때의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들도 아직 행동할 수 없었고 의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는 해소였습니다. 압력의 해소, 긴장의 해소, 견딜 수 없는 밀착의 해소였습니다. 마치 풍선이 터지듯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그것도 아닙니다. 녹는 것은 소멸이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한 비유는 심호흡입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의 느낌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필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은 이 순간을 축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신화들이 창조를 선물로, 은총으로, 사랑의 행위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수메르 전통은 이것을 필연으로 묘사합니다. 일어나야 했던 것,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요. 청자인 당신은 이 답답함을 체감해야 합니다. 서기관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길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을 반복하고 같은 이미지를 되풀이하며 당신이 그 압박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땅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단지 압박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 속에서 필연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라갔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라는 개념조차 아직 없었으니까요. 더 정확하게는 위가 될 것이 위가 되기 시작했고 아래가 될 것이 아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는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새벽 하늘이 밝아지듯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작지만 확실한 강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역 속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소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는 진동도 울림도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소리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빛이 가능해졌습니다. 빛은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광원과 대상 사이의 거리를요. 모든 것이 밀착되어 있을 때는 빛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역이 생기면서 빛이 비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도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형태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무엇을 가리는지,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지를요. 수메르 문헌은 이 순간을 축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많은 창조 신화가 빛의 탄생을 기뻐하고
공간의 생성을 찬양하지만 수메르 전통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는 순수한 시작이 아니라 위험한 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가능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거리는 또한 영향력의 가능성도 만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밀착되어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아누나키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있는 곳에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처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해방감일까요? 문헌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압박 속에 있다가 갑자기 공간이 생긴 순간의 느낌을요. 마치 오랫동안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 순간처럼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유, 불확실한 가능성의 느낌이요. 인간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이 순간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고, 걷고, 손을 뻗고, 시선을 돌리는 모든 행위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선은 방향을 가집니다. 선택을 내포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속에서 권력이 씨앗을 틔웁니다. 분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계속 올라갔고 땅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강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역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바람이 가능합니다. 바람은 흐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모이고 응결하며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새로운 존재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공간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계를 만들었습니다. 위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래는 위를 올려다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지배와 복종의 가능성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실제로 지배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무대가 세팅되었습니다. 배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치 청자에게 경고하듯이요. 보세요, 그들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공간이 생긴 순간 권력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구조화, 자유가 아니라 위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간 속에서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힘, 명령이 아니라 균형으로 세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요. 엔키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올라가는 동안 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로, 빛이 아니라 깊이 속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요. 에리두의 전통에서 엔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압수, 즉 지하의 심연 원수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담수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며 인간의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는 아래에 있는 신입니다. 왜 아래였을까요? 왜 그는 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듭니다. 엔키는 이 흐름을 따랐습니다. 아니, 그는 이 흐름 자체였습니다. 지하수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위에 모든 것이 죽습니다.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두 지하의 물에 의존합니다. 엔키의 지혜는 이런 종류의 지혜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주목받지 않지만 근본적인, 명령하지 않지만 지탱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다른 신들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동안 엔키는 아래에서 흐름을 조정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안내, 지배가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물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막으면 돌아가고 막힌 길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물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바위도 결국 물에 깎입니다. 빠르지 않지만 확실하게요. 집안도 엔키의 영역이었습니다. 땅 아래의 구조, 우리가 밟고 서는 표면을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층들이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집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비옥함의 근원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엔키의 지혜는 왜 항상 조용할까요? 왜 그는 큰 선언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의 행위는 나중에야 알려질까요? 진짜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조용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엔키를 느끼지만 보지 못합니다. 우물에서 불을 기를 때 그들은 엔키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물만 봅니다. 그 아래의 광대한 지하수계를 보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그들은 엔키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씨앗의 성장만 봅니다.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 속의 복잡한 생태계를 보지 못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들은 엔키의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벽과 지붕만 봅니다. 그것을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집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엔키의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지탱하는 것, 알아차려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유지되는 방식은 권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지하로 스며들며 지하에서 다시 샘으로 솟아나고 강을 통해 바다로 가며 바다에서 증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순환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작동합니다. 엔키는 이 순환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흐름을 따르고 필요할 때 조정하며 균형이 깨질 때 부드럽게 되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비는 수메르 신화의 핵심입니다. 위에는 하늘의 신들이 있고 아래에는 땅의 신들이 있습니다. 위는 명령하고 아래는 지탱합니다. 위는 주목받고 아래는 잊힙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탱하는 것일까요? 균형은 신앙이 없어도 작동한다는 것을 엔키는 보여줍니다. 당신이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당신이 기도하든 하지 않든 땅은 여전히 당신을 받쳐줍니다. 이것은 은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살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엔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요. 이후 갈등의 씨앗이 자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의 신들은 아래의 작업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령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의 조용한 작업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갈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불일치가,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한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엔릴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강역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역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공기의 신이었고 바람의 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명령의 신이었습니다. 엔릴의 성격은 엔키와 정반대였습니다. 엔키가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한다면 엔릴은 위에서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엔키가 흐름이라면 엔릴은 방향이었습니다. 엔키가 균형이라면 엔릴은 질서였습니다. 질서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만듭니다. 내일이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는 확신, 해가 다시 뜰 것이라는 믿음, 계절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모두 질서에서 나옵니다. 엔릴은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강은 산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씨앗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이런 규칙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의 산물입니다. 인간에게 질서는 심리적 안도를 줍니다. 카오스 속에서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떨지 모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으면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미래를 향한 행동이 의미를 가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자동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동화는 통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질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따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법과 자연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자연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씨앗이 자라는 것도 모두 그저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릴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법이 됩니다. 따라야 하는 규칙, 어겨서는 안 되는 질서가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질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따르면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형성됩니다. 문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질서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인간이 질서를 신성시하게 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질서가 안정을 가져왔고 안정이 번영을 가져왔으며 번영이 감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숭배로 변했습니다. 엔릴의 신전은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 하늘에 가까운 곳에요. 사람들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숨을 가쁘게 하며 땅을 멀리 내려다보면서요. 이 물리적 상승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질서는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제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말을 해야 했습니다. 즉흥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분할되었습니다. 날과 달과 해가 구분되고 이름이 붙여지며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측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농사의 주기가 규정되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며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균형이 점점 당연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물이 흐르고 해가 뜨며 계절이 바뀌는 것이 마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엔키의 조용한 작업을 잊어갔습니다. 그들은 엔릴의 질서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움직이는 것, 소리 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것, 느린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배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법전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들, 명백한 금지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질서는 자신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영역에 질서가 들어오면 그 질서는 다른 영역으로도 퍼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질서 정연한 것은 질서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신관들이 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질서의 해석자였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권력은 곧 지배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누가 무엇을 빚지며 무엇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고정되었고 고정된 것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잊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엔릴의 명령은 명확하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엔키의 균형은 조용하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명령만 기억하고 균형을 잊었습니다. 위가 아래를 당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높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땅은 자신이 낮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변함없이 세계를 지탱하면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도 그것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긴장감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질서는 확립되었고 사회는 안정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확실히요. 불편함은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완전하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질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엔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은 단지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요. 어떤 샘이 조금 더 많이 솟아나고 어떤 강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르며 어떤 땅이 조금 더 습해졌습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선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반응이었습니다. 압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명령은 따라졌습니다. 제의는 계속되었고 법은 지켜졌으며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만 믿지 않는 상태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란은 보입니다. 거부는 보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불일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작물이 예상보다 적게 자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물이 예상보다 빨리 말랐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아직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엔릴의 신관들은 이것을 제2의 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더 엄격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더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서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균형의 무시였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계속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위험한 단계인 이유는 침묵 속에서 긴장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 인정되지 않은 불만들, 해결되지 않은 불균형들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질서가 스스로를 강화할수록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엔릴의 명령은 더 엄격해졌고 법은 더 세밀해졌으며 감시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균형의 문제는 통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듣기를 요구합니다. 인식을 요구합니다.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정신보다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각자의 약함, 각자의 부족함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집단적 긴장의 표현이었습니다. 세계가 보내는 신호를 몸이 먼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화 속 징조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징조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는 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들의 비행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균형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균형과 통제의 철학적 충돌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 작동합니다.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상호적입니다. 주고받고 조정하며 양방향적입니다. 통제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빠르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균형은 느립니다.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려우며 인내를 요구합니다. 현대 세계는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대부분의 시스템이, 대부분의 관계가 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균형 없는 통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엔키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엔릴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인식을 기다렸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물은 급하지 않습니다. 바위도 결국 물에 깎입니다. 수천 년이 걸릴지라도요. 곧 표면화될 갈등의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를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았고 규칙을 따랐으며 질서를 믿었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표면 아래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느 쪽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선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느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향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전에 자주 갔습니다. 제의를 중요하게 여겼고 법을 존중했으며 위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구분되었고 길이 표시되었으며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균형을 느끼는 사람들은 땅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농부들, 어부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의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절의 리듬이었고 땅의 목소리였으며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초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존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았고 각자의 신을 섬겼으며 각자의 진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였습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규칙에 집착하는가? 왜 저들은 그렇게 형식을 무시하는가? 질서와 균형이 삶의 방식이 되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선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질서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균형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형성되면 분열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갈등이 아닌 거리로 나타나는 분열은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갈등은 최소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무관심입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보지 않게 됩니다. 듣지 않게 됩니다.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이 역사로 굳어지는 방식도 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점토판에, 돌에, 벽에요. 그들의 신들,
그들의 법, 그들의 진실이 영속화되었습니다. 균형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노인이 젊은이에게요. 하지만 구전은 유동적입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서로 다른 진실은 미래의 분열을 준비합니다. 질서의 아이들은 배웁니다. 세계는 위에서 통치된다고요. 신들은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한다고요. 규칙이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균형의 아이들도 배웁니다. 세계는 순환한다고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고받음이 삶의 본질이라고요. 두 진실 모두 타당합니다. 두 진실 모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의 진실만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왜 분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다르다.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다. 차이가 정체성이 되면 그것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는 위험한 단계가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회는 기능했고 사람들은 살았으며 세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진짜 균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정으로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균형은 역동적입니다. 끊임없이 조정됩니다. 변화에 반응하고 압력을 분산하며 긴장을 해소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정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억제된 상태였습니다. 신들조차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인간이 두 진영으로 나뉘면, 일단 기억이 서로 다른 역사로 굳어지면, 일단 정체성이 대립으로 정의되면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엔릴과 엔키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이제 인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신들의 갈등이 인간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신들의 갈등을 현실화했습니다. 신들은 상징이고 인간은 행위자입니다. 신들은 패턴이고 인간은 그 패턴의 구현입니다. 세계가 정상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분열 속에서 자란 세대에게는 이것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기억합니다. 혹은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달랐다고요. 더 조화로웠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기억도 이제 불확실합니다. 정말 달랐을까요? 아니면 그저 향수일까요? 다음 붕괴를 준비하는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질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균형이 무시되면, 아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긴장은 쌓입니다. 얼마나 오래 쌓일 수 있을까요? 세대를 거쳐, 세기를 거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영원히는 아니라고요. 수메르 문명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도시들, 그들의 장엄한 신전들, 그들의 정교한 법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래에 묻혔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의 침략, 기후의 변화, 경제적 붕괴. 역사가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균형을 잃은 시스템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누나키가 오기 전의 세계를요. 신들이 신이 되기 전을, 인간이 창조되기 전을, 문명이 시작되기 전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외계나 신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닌 이유를 이제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 보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시작하는 세계, 분리되는 순간, 위와 아래의 형성, 질서와 균형의 긴장. 이 모든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리가 일어납니다. 선택이 이루어지고 길이 나뉘며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 후 질서를 세우려는 충동이 옵니다.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형성하며 구조를 확립하려는 욕구요.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질서가 지나치면, 균형이 무시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잊히면 긴장이 쌓입니다. 수메르 문헌이 정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균형은 둘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둘을 함께 유지하느냐입니다. 엔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질서는 필요합니다. 규칙 없이는 사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엔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엔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균형은 필수적입니다. 적응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엔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둘 사이에 있습니다. 명령과 흐름 사이, 통제와 적응 사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요. 패턴으로서의 신화를 이해하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관계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 안에서요. 통제와 균형은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더 많은 질서를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유연성을, 더 많은 명확성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적응을, 더 많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성장을?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들리는가? 어쩌면 우리 시대가 수메르 시대와 비슷한 지점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세계는 질서를 극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모든 것을 최적화하려 합니다. 효율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예측 가능성은 안전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적응력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수성을요. 우리는 너무 많이 통제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에 듣기 적합한 이유는 밤이 우리를 질서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구분이 흐려집니다.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완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잠의 경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고대 이야기가 현재를 비추는 방식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렌즈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이 1시간 동안 물의 세계에서 분열의 세계까지의 여정에서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패턴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질서를 추구하고 언제 균형을 느끼는지를요. 당신이 무엇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지를요. 끝이 없는 구조로서의 역사를 인식하면 당신은 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반복이고 모든 것이 패턴이며 아무도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웅들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턴은 계속됩니다. 세대를 거쳐, 문명을 거쳐, 형태를 바꾸며 반복됩니다. 당신을 현재로 부드럽게 되돌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깊은 과거를 여행했습니다. 아누나키 이전을, 신들 이전을, 이름 이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듣습니다. 다르게 느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잊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들, 이름들, 순서들을요. 하지만 무언가는 남을 것입니다. 느낌, 인식, 패턴에 대한 감각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질서가 지나치게 강요되는 순간 혹은 균형이 무시되는 순간에요.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으로 끝나는 엔딩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답은 대화를 끝내지만 질문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질서를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균형을요? 보이는 것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나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나요?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듣나요?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단지 질문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것을 당신과 함께 잠에 들게 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꿈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요. 그것은 시작 이전의 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의 물일까요? 구분이 사라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섞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그 물의 리듬과 같아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천천히 평화롭게요. 수메르의 점토파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모래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잊혀진 문명들의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패턴들을요. 당신이 잠들기 전 매일 밤 새로운 여정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분열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느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할 때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 함께 앉았습니다. 땅을 함께 느꼈습니다. 물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해했습니다. 말이 없어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불충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신전에서, 기록이 중요해지는 공간에서요. 느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을 이야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신이 있었다. 하늘에 신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순서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요.
체험이 사라지고 설명 가능한 서사만 남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여전히 느낌을 기억했지만 다음 세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메르 문헌이 늦게 정리되는 이유는 초기에는 정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희미해지자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는 순간 그것은 고정되었습니다. 고대 기록은 사건보다 구조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힘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균형이 유지되는지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바뀌어도 구조는 반복된다는 것을요. 기억은 편안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는 인간의 습성을 따릅니다. 불편한 기억은 흐려집니다. 모순된 기억은 조정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억은 단순화됩니다. 균형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방향적이고 유동적이며 맥락에 따라 변합니다. 어떻게 점토판에 적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젊은 서기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통제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이 명령했다. 인간이 따랐다. 질서가 확립되었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록은 통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균형은 언급되지만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배경처럼, 주석처럼, 부차적인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선택받는 과정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엔릴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통치하며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엔키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흐르고 스며들며 보이지 않게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들이 점점 더 또렷한 얼굴과 역할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호함은 불안을 만듭니다. 명확함은 안도를 줍니다. 초기 수메르 문헌에서 신들은 흐릿합니다. 이름도 불확실하고 역할도 중복되며 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각 신은 명확한 영역을 가지고 명확한 성격을 가지며 명확한 위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신들이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침묵이 사라질수록 세계가 단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건의 이유가 있고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있으며 모든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은 거짓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단지 우리가 복잡성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선택되고 어떤 것은 버려집니다. 무엇이 선택되는가? 반복 가능한 것, 이해 가능한 것, 전달 가능한 것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천천히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 세대가 느꼈던 물의 존재감, 다른 세대가 경험했던 땅의 목소리, 침묵 속에서 이해했던 균형의 작동.
이 모든 것들은 점토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겨진 것은 왕의 이름이었고 신전의 건축이었으며 전쟁의 승리였고 법의 선포였습니다. 볼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토판에 쓰인 것만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쓰이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화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느낌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로 변하고 기록으로 굳어지며 마침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느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지 이름이 없을 뿐입니다. 설명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야기로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멈출 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어떤 것을요. 그것이 아누나키 이전의 세계입니다. 신화가 되기 전의 진실입니다. 이야기가 되기 전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이름을 가진 신과 이름 없는 힘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아 보였습니다. 엔릴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발음하기 쉬우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명령을 내릴 때요. 엔키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그를 필요로 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은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엔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을 얻을 뿐입니다. 반면에 풍작을 바랄 때 그들은 엔릴에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엔릴은 하늘을 통제하고 비를 보내며 계절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개입은 명확합니다. 그의 힘은 보입니다. 왜 엔릴은 이야기 속에서 커지고 엔키는 배경으로 남는가? 이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반복될수록 그 존재는 더 실제하게 느껴집니다. 엔릴의 이름은 매일 신전에서 불렸습니다. 제의마다, 기도마다, 선언마다요. 그의 이름은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왕의 칙령에, 법의 서문에, 승리의 기록에요. 엔키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덜 자주, 덜 크게, 덜 중심적으로요. 그는 창조 이야기에서 언급되고 지혜의 맥락에서 등장하며 때때로 문제 해결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름이 반복될수록 힘이 집중되는 구조는 사회적 현실이 됩니다. 신관들은 엔릴의 신전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의식을요. 그리고 이 투자는 정당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엔릴에게 바치는가? 왜냐하면 그는 가장 중요한 신이기 때문이다. 왜 그가 가장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기 때문이다. 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것만 믿게 되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힘은 어떻게 부르나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재물을 바치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힘은 점점 덜 실제하게 느껴집니다. 수메르 사회에서 제의와 이름의 역할은 단순히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이었습니다. 제인은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름은 위계를 확립했습니다. 엔릴의 이름으로 왕이 통치했습니다. 엔릴의 이름으로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엔릴의 이름으로 전쟁이 수행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위의 근원이었습니다. 엔키의 이름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은 명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지탱은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균형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점토파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왕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신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를요. 하지만 균형은 사건이 아닙니다. 균형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나요? 오늘도 물이 흘렀다. 땅이 단단했다.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쓸까요? 그것은 기록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신의 힘이 실제보다 커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 힘이 이야기 속에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엔릴이 바람을 불게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날씨 변화를 신적 개입으로 변환합니다. 실제로는 바람은 그저 불었습니다. 대기압의 차이 때문에, 온도의 변화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엔릴의 의지가 됩니다. 그의 결정이 됩니다. 그의 힘의 표현이 됩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이 약해 보이는 착각은 강력합니다. 엔키의 조용한 작업은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해 보입니다. 혹은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엔키의 작업이 없으면 엔릴의 명령도 무의미합니다. 땅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늘의 명령이 무슨 소용일까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질서가 무엇을 통치할까요? 이름은 설명을 줍니다. 왜 비가 오는가? 엔릴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왜 작물이 자라는가? 엔릴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만족스러운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단순화를 낳습니다. 복잡한 현실이 단순한 인과관계로 축소됩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하나의 의지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화 속에서 진짜 작동 방식은 사라집니다. 세계가 점점 이해하기 쉬운 신화로 변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모든 이름에 역할이 있으며 모든 역할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체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표면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서 이름 없는 힘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리지 않는 존재들은 여전히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신들은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문헌에서는 신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인간과 대화했고 꿈에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는 신들의 현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신들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덜 보였습니다. 덜 말했습니다. 덜 개입했습니다. 왜일까요? 신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이 고정된 것입니다. 처음에 신들은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으며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조가 확립되면 개입은 덜 필요해집니다. 엔릴의 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되었고
제의가 확립되었으며 위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엔키의 균형도 안정되었습니다. 물의 순환이 확립되었고 땅의 구조가 견고해졌으며 생명의 리듬이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된 이유는 그것이 설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기계는 지속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미세 관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완성되면 개입은 필요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알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며 모든 사람이 규칙을 당연시하면 누가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스템 자체가 통제합니다. 균형 역시 완성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며 생명이 순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누가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신 없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는 더 이상 신의 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례를 참조했습니다. 법을 검토했습니다. 조언자들과 상담했습니다. 신은 여전히 명목상의 권위였지만 실제의 결정은 인간이 내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결정할 때 그는 더 이상 징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날씨를 관찰했습니다.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신은 여전히 배경에 있었지만 정형은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책임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신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신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제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이 침묵하면 책임은 인간에게 남습니다. 실패는 신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가 됩니다. 성공도 신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이 됩니다. 수메르 말기 문헌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멀리 있습니다. 하늘의 신전의 의식 속에요. 일상의 삶에서는 그들의 현존이 덜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쇠퇴일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숙일지도 모릅니다. 신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화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은 신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신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신들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그 세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들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신들이 균형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그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침묵이 다시 시작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시작 이전의 침묵은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었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방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무겁습니다. 역사로 가득하고 선택으로 채워져 있으며 결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의 침묵이 아니라 전환의 침묵입니다. 인간은 이제 혼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다릅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협력과 책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들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러서는 것이요. 영원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뢰하는 것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신들은 인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자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침묵은 신뢰입니다. 수메르 이야기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을 가집니다. 창조가 있고 역사가 흐르며 종말이 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명확히 구분되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시간은 순환적이었습니다. 계절이 돌아오듯이, 홍수가 반복되듯이,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듯이 모든 것은 돌고 돌았습니다. 왜 그들은 시간을 순환으로 이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을요. 한 왕이 일어나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는 법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제국을 확장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경험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를 위대하다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서는 경직됩니다. 법은 억압이 되고 신전은 부담이 되며 제국은 과도하게 확장됩니다. 불만이 쌓이고 긴장이 고조되며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조는 무너집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질서가 붕괴하며 모든 것이 다시 유동적이 됩니다. 그 후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신전을 짓고 새로운 제국을 만듭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신의 교체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신이 우세하고 다른 시대에는 다른 신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엔릴이 우세한 시대는 통제와 질서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엔키가 중요해지는 시대는 적응과 균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들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 붕괴는 항상 예상 밖으로 느껴지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패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메르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르의 전성기에 사람들은 우르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는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의 전성기에도 사람들은 바빌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는 것은 언제나 안정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이다. 우리의 질서는 확고하다. 우리의 시스템은 견고하다. 이런 믿음은 붕괴의 직전까지 지속됩니다. 균형이 무시될 때 나타나는 공통 신호들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질서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법, 더 엄격한 규칙, 더 철저한 감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강함의 표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땅의 피로, 물이 부족, 사람들의 불만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측정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해결하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경직됩니다. 유연성은 약함으로 여겨지고 적응은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묵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만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해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와 현대 세계의 구조적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조직들도 처음에는 유연합니다. 작고 적응적이며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이 만들어지고 프로세스가 정해지며 위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직은 경직됩니다. 규칙은 목적이 되고 프로세스는 관료주의가 되며 위계는 장벽이 됩니다. 균형은 무시되고 적응은 느려지며 혁신은 억압됩니다. 결국 조직은 무너지거나 대대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현대의 사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 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됩니다. 자유와 평등을 약속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질서도 경직됩니다. 새로운 엘리트가 형성되고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나며 새로운 억압이 생깁니다. 이 신화가 특정 시대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시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수메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반복하는 선택, 사회가 반복하는 구조, 역사가 반복하는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자만이 서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턴을 보지 못하면 당신은 패턴에 갇힙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선택을 하며 같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패턴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과도해지기 전에 균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붕괴가 불가피해지기 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로서의 신화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역사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경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같은 선택을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아누나키 이전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몇천 년 전일까요? 몇만 년 전일까요? 그보다 더 이전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누나키 이전은 태도입니다. 인식의 방식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시작을 앞으로 밀면, 즉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통제의 서사를 만듭니다. 시작하는 자는 창조자가 되고 창조자는 주인이 되며 주인은 통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작을 뒤로 옮기면, 즉 이것도 시작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균형의 서사를 만듭니다. 아무도 완전한 창조자가 아니고 아무도 절대적 주인이 아니며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이 시작을 계속 뒤로 미룬 이유는 그들이 통제의 서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누나키는 창조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책임을 지지만 정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면 다큐로 듣는 이유는 그것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은 분석합니다. 구분하고 평가하며 판단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진실이고 저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잠에 빠져드는 정신은 다릅니다. 경계가 흐려집니다. 구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과 저것이 섞이고 과거와 현재가 겹치며 자신과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아누나키 이전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리 이전의 충만함을, 이름 이전의 존재를, 질서 이전의 균형을요. 밤이라는 시간이 갖는 상징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밤은 질서가 해체되는 시간입니다. 낮의 구조가 느슨해지고
역할이 내려놓아지며 정체성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직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느끼며 있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누나키 이전의 상태입니다. 역할 이전, 정체성 이전, 구분 이전의 상태입니다. 의도가 사라질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도를 가지고 삽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피하려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선택적 주의를 만듭니다. 우리는 의도에 관련된 것만 보고, 듣고, 느낍니다. 나머지는 배경소음이 됩니다. 의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시 들립니다. 배경이 정형이 되고 무시되던 것이 명확해지며 잊혀진 것이 돌아옵니다. 고대 서기관처럼 확신을 미루는 태도는 현대 세계에서 드뭅니다. 우리는 확신을 원합니다. 명확한 답, 확실한 방법, 보장된 결과를요. 하지만 수메르 서기관들은 확신을 미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이 말해지는 방식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방식이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확신은 대화를 끝내지만 불확실성은 대화를 계속합니다. 확신은 닫지만 의문은 엽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서와 균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엔릴과 엔키 중 누가 승리했는지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긴장입니다. 선택입니다. 매 순간 다시 해야 하는 균형 잡기입니다. 질문으로만 남겨지는 진짜 메시지는 답보다 강력합니다. 답은 당신을 만족시키고 놓아줍니다. 하지만 질문은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이 질문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이 선택할 때 이 질문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청자를 현재로 조용히 되돌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긴 여정을 했습니다. 물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분리를 경험하고 질서의 등장을 보았으며 균형의 조용한 저항을 느꼈고 분열의 과정을 이해했으며 신화의 형성을 관찰하고 패턴의 반복을 인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옵니다. 당신의 침대로, 당신의 방으로, 당신의 현재로요. 하지만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확실히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르게 봅니다. 질서를 볼 때 당신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균형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이 약함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당신은 두 가지 모두 필요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햇빛이 들어올 때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역할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책임, 당신의 정체성으로요. 하지만 밤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당신은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역할 이전으로, 이름 이전으로, 아누나키 이전으로요. 그것이 수메르인들이 남긴 선물입니다. 시작,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 확신 이전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매일 밤 다시 태어나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그것은 첫 번째 물의 리듬과 같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순환입니다. 패턴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지탱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형이 당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턴의 일부입니다. 순환의 일부입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질문과 함께, 당신의 의문과 함께, 당신의 가능성과 함께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드세요. 아누나키 이전의 고요 속으로. 안녕히 주무세요.